네, 제가 봉희 형님하고는 워낙 막역해서요. 여기 다 봉희 형님 동생분들이시죠? 네. 봉희 형님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저랑 친구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구호 중에 보니까 전조합은 똘똘 뭉쳐 생존임금 쟁취하자. 근데 저 생존임금이란 말을 처음 듣습니다. 대부분은 최저임금 아니면 생활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받는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정말 절절한 표현입니다. 생존임금. 그래서 제가 저걸 생활임금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친구 동지들하고 같이 좀 구하나 외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조합은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하자. 전조합은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하자. 생활임금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봉영이 정말 처절하게 혼자 싸웠을 당시는 결사투쟁이 맞는데요.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뭐 결사투쟁 굳이 안 해치셔도 됩니다. 결사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런 뜻이고요. 엊그제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장군이 자살을 했었고 또 광주에서는 한 분이 분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정동지들이 굉장히 처절해서 저희가 뭐 결사란 말을 쉽게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투쟁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는 결사투쟁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노동조합 만드는 게 먹고 살기 편하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은 덜 고달프게 좀 밀폐해서 좀 살맛나게 또 가족들하고 기왕이면 한 끼 식사도 편하게 하자 이러고 이제 만든 게 노동조합인데 결사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그 아내나 가족이나 아이들부터 얼마나 그 가장인 아빠나 또 남편이 불안하겠어요. 결사투쟁이란 말은 정말 아껴서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쌍용차나 여기 현대차 사내하청이나 또는 재능 뭐 동지들이라면 뭐 이미 사실 거의 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2000일을 그 길바닥에서 농사하면서 싸우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벌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정말 내가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운다. 뭐 결사란 말이 너무 가슴 절절히 다가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조합은 결사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고 원래 결사란 말이 원래 결사의 자유 아세요? 뭉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노동자들의 뭉칠 자유가 이제 결사의 자유인데 그 결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사실 n분의 1로 책임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분회장님도 n분의 1, 간부님들도 n분의 1, 조합원님들도 n분의 1, 특히 파업은 그런 거예요. 파업하면 사실 제가 파업을 한 1000일 이상을 해봤는데요. 지도부나 조합원이나 다 도끼 객긴입니다. 다 배치자 한 장 차이에요. 그리고 파업하다 보면 이제 왼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상근하는 간부가 훨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파업하면요 다 똑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서로 얼굴 보고 뭐 교섭사항 시차 없이 바로 공유하고 투쟁 전술도 바로바로 전달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조합은 토론을 통해서 또 투쟁 전술도 같이 확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뭐 위원장이나 간부나 조합원들이 직책은 있지만 실제 역할은 파업 전압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간부로 다시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노동자가 훨씬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사 투쟁을 할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짧고 굵게 이기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노동조합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구 관철하자고 뭐 수천 일을 싸우고 수백 일을 고공농성하고 이거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그런 투쟁도 봉영님처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이미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여유 있게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33일 차인가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동지도 이제 2주차 9일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막 가족 생각 나시죠? 예, 뭐 힘들고 막 아이들 얼굴 어른거리고 아내한테는 좀 벗어나서 좀 다행이다 싶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이런저런 아마 상념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파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파업을 누군가는 노동자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파업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절실하게 느낀 게 사실 파업하기 전에는 옆 동네에서 누가 사는지 내 동료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이랜드 다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랜드는 여러 군데 점포가 있어요. 그 점포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알았겠어요, 평소에? 전혀 몰라요. 전혀. 마주칠 기회도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언니 동생에서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파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65일 됐었고 이제 2007년에 510일 파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백 일을 같이 싸우면요 완전히 가족이 됩니다. 이제 패밀리가 돼요, 패밀리. 그래서 그게 조폭집감처럼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중계점에 있는 조합원이 안산점에 있는 언니가 뭐 잘리든 해고가 되든 부당징계가 되든 이건 뭐 알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락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언니가 잘렸다는데 탄압받고 있다는데 당연히 달려가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주들이 사장들이 이런 파업 투쟁을 왜 무서워하냐면 통제가 안 돼요. 이런 파업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에는 관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달라져요. 생각이. 왜냐하면 같이 와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나만 부당했던 게 아니야. 안산점에서도 부당했어. 중계점에서도 부당했어. 안양에서도 부당했어. 시흥에서도 부당했어. 온갖 점포가 다 대동소이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뭘 느끼냐면 이거는 나 혼자 애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관리자한테 시혜를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이게 아닌 거구나. 이게 관리자가 그리고 힘이 없구나. 와서 보니까 관리자 정말 힘이 없어요. 교섭해보면 압니다. 누가 대표권을 갖고 있어요? 사장, 오너가 딱 실권을 갖고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그러면 조합원들 눈이 확 뜨여요. 나는 관리자를 되게 하늘처럼 생각했는데 관리자 말자들은 뭐 잘 될 걸 생각했는데 와서 교섭하는 거 얘기 들어보고 직접 파업 투쟁해보고 예를 들면 뭐 국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러면요 이 관리자가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냥 관리자라는 게 일종의 마름이구나. 원래 그 지주 말 듣는 마름 있잖아요. 중간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주하고 직접 맞짱을 떼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특히 밥그릇은 그래요. 임금이 걸려있는 밥그릇은. 예를 들면 저도 뭐 아들놈하고 자주 밥 때문에 싸웁니다만 내 밥그릇 손대는 거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부자지간에 거 사실 그 척지기 쉬운 일인데 그래서 이 숟가락은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 밥그릇도 차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그릇 싸움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장이 쉽게 그걸 양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작 싸워야 될 상이 누구다? 사장이다. 예를 들면 KBS 같으면 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이런 하청, 이런 바지 사장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원청에 해당하는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 계신 동지들이 130만 원이라면서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수령액 완전히 최저임금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사실 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동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사장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원청이 도급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똑같아요. 원청에서 도급 단가를 결정해요. 근데 대부분 도급 단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올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업체 사장도 피해자예요. 우리 조합원들보다 나은 처지에 있지만 사실 똑같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하청업체 그 노동자들의 투쟁은 원래 하청업체 사장이 원래 힘을 보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케이블 비정규 방송이라고
혹시 아시죠? 케이블 우리나라 저기 혹시 케이블 방송 집에 보세요? 예, 1,480만 명이 가입자예요. 어마어마한 수가 케이블 방송을 깔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제 꽤 많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이나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힘차게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다 다단계 하도급이에요. 다단계 하도급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건설 현장.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뭐 저도 한 번 정도 해봤는데 완전히 다단계 하도급이에요. 사장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최고 임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놈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놈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실권이 없어. 그럼 그 다음 상위 윗사람 또 거기도 실권이 없어. 그럼 결국 어디 가야 돼요? 서울 본사 원청 앞에 와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건설 노동자들 싸우면 폭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고임금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도 딱 다단계예요. 그걸 다 외주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고용해야 될 노동자들 다 외주화를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도급단가를 후려쳐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착복을 한 거예요. 원청은. 특히나 케이블 방송 비정규 대주주 중에 투기자분들 있어요. 국제적 투기자분들. 옛날 그 명박씨, 이명박 대통령 관계에 있는 투기자분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놈들이 순전히 자기 배당금만 가져가려고 도급단가를 후려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은 도급단가 때문에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비정규 노동자들 케이블 방송을 실제로 먹여 살리는 AS도 하고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하는 그 비정규 노동자가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수준에 시달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알고 지금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철폐해라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왜냐하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거든요. 원청하고. 근데 원청 앞에 가가지고 도급당 올려주세요 이 얘기 합니까? 그럼 바꿔버리는데 다른 하청업체로 그 얘기를 못했어.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비정규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뭘 같이 요구를 했냐면 도급단가 인상해라.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비정규 노조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속으로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굉장히 비정규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그 하청업체 사장들이 몇몇 분은 원청에 요구를 했대요. 도급단가를 올리라. 안 그러면 우리 재계약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렇게 때로는 힘이 약한 사용주의 지원자도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투쟁은 예를 들면 결국은 KBS 본사 사장 이름이 뭡니까? 길영환영. 네,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이라서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길환영 사장이 사실은 원청 사용주로서 정말 이 생존 임금이라고 절절하게 얘기하는 동지들, 예를 들면 뭐 평균 연령 아까 보니까 46세, 뭐 기본급이 70만 원 내외.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죠.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 넘어섰어요. 우리 OECD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경제대국을 만든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노동을 통해서 이 건물 만들고 방송국 만들고 또 서비스를 하고 이 노동자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그러면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KBS의 누군가가 됐든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끌어가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어디에선가는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비정규 문제만 해도 어렵게 살다 보면 사람이란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예를 들면 행여병자처럼 되기도 하고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거는 국가가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구제를 해야 되고 결국 어딘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의미 없이 들이기보다는 일터에서 노동조합과 협상해서 정당하게 줄 임금을 주면 결국 비정규 노동자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제가 엉망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정규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호주머니가 얇으면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줄이잖아요.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요. 그럼 결국은 생산은 많이 했는데 소비가 안 돼. 그럼 회사 어떻게 됩니까? 장용 망해요. 그거를 공황이라고 얘기해요. 1930년대 미국에서 시발된 대공황.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된 겁니다. 소위 구매력, 물건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지갑이 얇아지면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수출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막 수조에서 수십조 원씩. 근데 고용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왜? 오히려 자동화를 해.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수보다는 수출 또는 해외 진출 이런 데 눈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를 살리는데 재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벌 일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주식 배당금 어마어마한 이건희의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건 혼자 일해보세요. 뭐 우리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생긴 것도 외계인 같지만 정말 그 이건희가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 사회 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KBS가 가장 큰 공영방송사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복지나 일자리 관련해서 KBS가 무슨 특집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작년에도 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사업장에서는 발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존인권을 외치는 동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하지 않고 방송에 버젓하게 좋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얘기하는 것은 또 서구고 위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지들이 사실 요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 공약 중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도 않고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별로 공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2015년까지 정규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지들 하는 일이 상시 지속 업무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상시 지속 업무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 이거 없이 방송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다 해서 차량이 멈추면 방송이 돼요? 여기 앉아서 내건에서 할 수 있는 방송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뉴스 생산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나 일 안 해. 이러면 사실 올스톱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연히 상시 지속 업무이고 대표적인, 그리고 여기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KBS라고 하는 공간은 공공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법상으로는 2년 이상이면 정규직하게 돼 있잖아요. 이 평균 근속이 어떻게 되세요? 한 10년 됩니까? 예. 10년이면 그러니까 기간제법은 되게 뭐 악법이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도 5번은 정규직화를 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길환영 사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하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려면 이 생존임금, 이 생활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을 일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노동자들이 순진한 거예요. 아까 부국에서도 제가 정규직일 때 깜짝 놀랐어요. 50만 6천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임금 좀 올리자고 싸운 게 사실은 큰 싸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면 파리 목숨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밥그릇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더 비참한 거예요. 저는 비정규직 문제는 파리 목숨을 구제하고 개밥그릇을 사람 밥그릇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좀 더 인권 국가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예를 들면 후세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여기 계신 동지들의 투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기라는 사장님이 예를 들면 아마 이 파업 중에 정말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을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신 동지들이 지치지 마시고 정말 힘차게 싸워서 해야 됩니다. 근데 파업은 쉽지 않아요. 저도 뭐 파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당하고 인간적이고 소박한 요구인 만큼 사실은 이기는 게 당연지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필기정인데 조금 고생하더라도 결국은 결실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가 정당했던 것만큼 우리가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동조합은 단결과 연대가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민주노조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로 뭉치는 거. 단결이 핵심이에요. 단결이. 그래서 정말 여기 파업하고 있는 동지들이 우리의 소중한 요구, 임금 인상, 그리고 고용 안정, 여러 가지 복지 정진, 이런 요구들을 쟁취할 때까지 정말 한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호를 하나 외치고, 조농군이 한두 분 계시고요. 구호를 외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그리고 제 얘기 중간중간에 그냥 끼어드십시오. 끼어드셔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졸리시면 잠깐 뭐 서셨다가 오셔도 됩니다. 뭐 제 얘기가 한 1시간 정도 할 텐데, 예를 들면 제가 한 1000마디를 했을 때 한마디라도 얻어들을 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새끼는 왜 왔을 때 시끄럽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그래도 한마디라도 얻어 걸릴 수도 있다. 사람은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못난 놈한테서도 배워야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졸리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요. 저기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 봉희 형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봉희 형님 뭐 인간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참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요. 단결과 연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끈기예요. 질기게 끝까지 싸운다. 인디언들이 뭐 괜히 많이 들었죠. 기후절지는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절지. 무식한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노동자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1대1로 내가 사용자하고 맞짱 뜰 수 있어. 그러면 노동자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철거민, 빈민, 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자는 숫자로는 다수예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18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가족까지 하면 한 3, 4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자 국가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제 나라 경제를 사실 이끌어온 셈인데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 그래서 사회적 약자야. 1대1로는 맞짱을 떴는데 나만 맞아. 그리고 저 새끼는 완전 중무장을 하고 있어. 내가 제대로 정통으로 가격했는데 정통으로 가격해 내가 더 아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들은 완전 중무장을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용역 깡패니 뭐니 해가지고 대리인을 또 다 앞세우잖아요.
거기다 심지어는 또 법원이나 이런 검찰까지도 사용자 편을 드는 경우에는 정말 깝깝합니다. 내가 더 정당한데, 내가 더 절실한데.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수다히 싸웠어요.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만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심지어는 사형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쟁취한 게 뭐냐면 노동상권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노동자 하시는 분들은 공영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몇 조? 3자가 좋잖아요. 3자. 예, 3자가 두 개예요. 우리나라 헌법 33조 제1항 뭐가 있습니까? 노동상권. 노동상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예를 들면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와 함께 집단으로 맞서서 교섭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요구를 안 들을 경우에는 합법적 쟁의를 통해서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노동상권이라는 게요, 자본주의 역사를 만든 권리예요. 바꾼 권리입니다. 바꾼 권리.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면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쟤 죽여. 그럼 죽는 거야. 그래서 노예들은 뭐예요? 물건이었어요. 사고 파는 물건. 심지어는 건수까지 달아서 팔기도 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예를 들면 소위 그 노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특히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이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끝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마구 지어.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멍멍 이름 짓듯이 이름 지었어요. 여자 이름은. 그런데 여자는 특히 더 고통받고 아이도 특히 더 고통받았지만 남자를 포함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홀려받았어. 이걸 바꾼 게 뭐냐면 노동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헌법에 보면 그 앞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헌법에 있는 거예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만민평등. 그 다음에 노동상권이 있어요. 이 노동상권이 없이는 법 앞에 평등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너무 힘이 강력해. 노동자가 뭉쳐서 합당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면 법적으로 보호막이 필요해요. 그게 노동상권이에요. 이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사용자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처절하게 싸우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공으로 노동상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깝게는 봉영님 안 싸웠으면 노조가 살아남았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살아남았겠죠. 어용노조가 되거나. 사실 이런 선배들의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익명의 많은 선배들의 투쟁, 희생 때문에 노동상권이 헌법에까지도 명문화되었고 그 노동상권을 가지고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그 노동상권의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단결입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지금 노조가 두 개라면서요. 물론 여기가 대표 노조고 뭐 예를 들면 더 두 배가 더 크긴 합니다만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동조합을 하나로 묶자.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갈라져 있어. 그러면 교섭할 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정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은 찾아갔어요. 민주노총 찾아갔습니까? 이게 서글프잖아.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분할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짜갈라 놓고 여기는 당근 주고 여기는 채찍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에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그런 데서 딱 뜨듯이. 아니 저 사용자가 훨씬 나쁜 놈인데 아무리 정규직이 미워도 비정규직 미워도 같이 손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인간 사회에서는. 근데 어쨌든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짜갈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걸 활용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 국민노총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 이게 아주 어용노총인데. 그럼 셋을 놓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만큼 우리 힘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용자한테는 다 뭐가 돼요?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약점은 사용자에게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분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소위 뭐 어용노조라고 불리든 또는 다른 제2노조라고 불리든 그 90명이 지금 현재 따로 국밥으로 지금 노조를 만들고 계신데 뭐 그 휴면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아야 돼. 힘 있는 동지들이. 근데 얼마나 믿겠어? 그죠? 이 죽일 놈들 갖고 얼마나 믿겠어? 그러면 어떤 방도로 그들을 이 한 울타리로 모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KBS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아파요. 지금 헌노조, 새노조에서 두 개로 잘라졌잖아, 저기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 계약직 동기들 제가 좋아하고 그 투쟁에 제가 늘 함께 있거든요. 그 동기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은 새노조인데 몸은 헌노조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우리 요구를 좀 더 높게 관철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요구를 양보를 해야 돼. 우리 내분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90명이 함께해서 한 300, 400대우로 함께 했다면 파업 일수가 더 줄어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는 원래 뭐냐면 성별, 연령별, 생각의 차이, 종교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걸 대중단체라고 합니다. 대중단체는 우선 뭐 너 새누리당 지지해? 너 민주당 지지하니? 너 진보정당 지지하니? 이걸 따지고 합니까? 안 해요. 중요한 건 KBS에서 운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게 비정규직이고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죽일 놈이라도 노동자로 들어왔으면 같이 묶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주 튼튼한 유니온샵을 만들어야죠. 예? 들어오자마자 노동조합이 되고 또는 탈퇴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퇴사가 되면 노동조합 탈퇴 못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압도적 다수가 모여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복지국가 얘기 많이 하죠. 복지국가의 대표 모델이 어디가 있어요? 스웨덴. 오, 똑똑하시다. 어디 계세요? 야, 박수 한번.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어요. 예, 그 북유럽에 스웨덴이 있습니다. 800만 인구. 노르웨이와 핀란드. 바이킹. 그 스웨덴은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노동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사회민주당이에요. 그 당이 몇 년을 집권한지 아세요? 40년을 집권했어요. 40년. 40년 동안을 민주노동당 같은 현재 같으면 뭐 진보정의당이나 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짜글라져 있어서 저는 뭐 셋 다 믿지만 뭐 저는 당적도 없어요. 탈당해서. 근데 그 당이 그 진보정당이 40년을 집권했어요. 그래갖고 만든 게 뭐예요? 요람에서 무등까지 복지국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회민주당의 40년 집권을 뒷받침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뭐 정당권이 나와 있는 거. 노동조합이에요. 에로라고 합니다. 스웨덴 노총을. 스웨덴의 우리 민주노총과 같은, 근데 스웨덴 노총이 일단 제일 큰 게 하나예요. 여기에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가입이 돼 있다? 90%. 우리가 1800만이잖아요. 그럼 한 1600만 명 정도가 노동조합으로 가입해서 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1600만 명이 가입돼 있어.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누리당. 무릎 꿇고 아무리 미워도 민주노총 요구하는 안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뜻밖의 소위 새누리당에 해당하는 우파 정당 혹시 그러니까 자본가, 사용주를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어요. 이게 연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당이 내놓은 정책이 예전 우리 민주노동당보다 더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가 이미 딱 40년을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복지 맛을 알아.
그리고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 국제연대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도와요. 스웨덴 노총이.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는 국적을 넘어서서 관심이 있을 정도로 의식이 높아요. 스웨덴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누리당 같은 데가 집권을 해도 노동자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누가 집권을 하든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쉽게 안 바뀝니다. 노동자들의 힘은 뭉칠 때 있는 거예요. 90%가 뭉치니까 한 나라에 40년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우린 뭡니까 도대체 이게? 비정규직 1000만, OECD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 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 현재 최저 출산율입니다. 거기다가 독주 소비 1위, 그러니까 독한술 소비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이혼 증가율 1위, 우울증 증가율 1위. 한국 사회는 예를 들면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인데 저는 양극화 공화국이다, 우울증 공화국이다, 비정규 공화국이다, 경쟁 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민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조 1항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 촛불 집회 때 노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걸 느끼시나요? 생존임금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권력이고 나발이고 임금부터 좀 올려라 지금 이러는 수준인데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건희는 선거할 때는 1인 1표로 우리랑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삼성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주식 수로하거든. 이건희는 어마어마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민주가 아닌 거야. 이게 민주가. 그래서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 하자. 그게 뭐냐면요. 선거 때 1인 1표로 평등한 것처럼 주식을 많이 가진 놈이든 주식이 없는 사람이든 이해 당사자면 삼성의 일원이면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게 헌법 119조에 있어요. 그래서 119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헌법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헌법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의 내용이 KBS 정문 앞에서 딱 멈춰서, 근로기준법도 KBS 앞에 오면 딱 멈춰서 못 들어. 그걸 들어오게 하는 게 뭐예요? 노조예요. 노조가 강력한 힘으로 조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헌법에 있는 사항이. 스웨덴 복지국가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스웨덴이 복지국가 모델을 노르웨이나 핀란드 만드니까 1인당 공사도 언제 때 만들었어요? 설계한 게 1만 불. 우리 몇만 불이라고요? 우리 복지국가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될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무역 규모가 세계 8위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빠른 기간, 이렇게 빠르게 경제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잘해서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 그 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 국부 창출에 원동력이 되기도 한 거죠. 거기다 무슨 교육열 뭐 이런 게 다 어우러진 거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맨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이 일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성해진 거예요. 행복이고맙 덕분이지. 그런데 노동자들은 현재 어때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복지국가는 꿈도 꿀 수 없고 생존임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동지들이 예를 들면 내가 못 나서 세상에 못 나서 1000만 명이 비정규직이 됩니까? 비정규직 일선 못 주면 대한민국 돌아가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들 중에 청소 노동자들이 한 3, 40만 됩니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지하철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길가 청소하고 골목길 청소하는 그 어머니들, 그 아버님들이 일손만 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티 코리아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 소중한 노동을 우리는 천대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청소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KBS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전. 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KBS? 방송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노동자들을 홀대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질의 투쟁은 굉장히 애국적인 투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KBS 내에서 우리 생활임금만을 쟁취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이나 복지정의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투쟁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왜 박근혜 공주가 비정규직을 얘기했겠어요? 비정규직 이뻐서? 비정규직이 뭔지도 모르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그냥 두면 기업이 망하게 됐어. 내수가 진작이 안 돼요. 세계 경제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집안살림 들여다보는 거지 그때는.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바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뿌리 내리고 여기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될 곳이 대한민국인데 예를 들면 통일이 더 당면 과제지 외국에 나와서 이민과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공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국민 모두의 바람을 박근혜는 잘 못해. 오히려 누가요? 노동조합들이 하는 거죠. 스웨덴처럼 노동조합들이 그렇게 70%, 80%, 90%가 뭉치면 나라가 바뀌어요. 정말. 봉영님이 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시지만 말 비정규직이 국회의원도 하고 예를 들면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제조업의 고졸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브라질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제가 전적으로 지지는 안 합니다만 차베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민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석유로 번 돈을 쓰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그 노동조합의 소중함을 아니까 노조 탄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취임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저번에 처음 취임할 때 맨 처음에 사인한 게 뭔지 아세요? 노동자 권리에 대한 거였어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사인했어요. 오바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2만 불 국민소득 달성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노동조합이 잘 싸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좋은 일터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들고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 만드는 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다음에 통일이 있겠죠. 남북이 같이. 이 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말 마법 같은 겁니다. 잘하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 90명의 제2노조, 어용노조 그 동료들을 동지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현재는 그 동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다수잖아. 더 잘 싸우고 더 힘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규직 노조와도 하나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왜 짜갈라져야 됩니까? 아니 언론노조 하나잖아요. 왜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 있습니까? 같이 해야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요구를 가지고 싸워야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우상박 그러지 않습니까? 위쪽은 얇게 아래쪽은 두껍게. 비정규직 10% 올리면 정규직은 5% 올리고 이래야 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 정규직노조 살아남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KT노조가 있고 비정규직 외면해서 정규직노조가 망가졌어요. 6만의 조합은 2만 5천으로 줄었어요. 다 구조조정됐어요. 구조조정된 4만은 비정규직화 됐어요. 그리고 어용노조가 돼가지고 임원선거 하는데 위원장 뽑는데 자기가 기표한 사람이 누군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노무관리부서가 됐어요. 비정규직 외면하면 정규직노조가 살아납니까? 천만의 말씀.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만으로 또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정규 비정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 노동자예요. 좀 더 고용이 불안하고 좀 더 저임금이고 좀 더 복지에서 배제되어 있고 이게 비정규직 아니에요? 불안정 노동자. 정규 비정규직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명찰로 달면 그냥 노동자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비정규로 분리해서 부르는 거지 사실 똑같은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이고 민주노조의 힘이고 대신에 그렇게 생긴 힘을 어디다 써야 된다? 선하게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노동조합 힘이 생기면 실업자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아이들 육아 보육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여성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 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다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노동자는 한국이 따로 있고 유럽이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축구할 때는 한일전으로 싸워야 되지만 노동자 연대할 때는 일본하고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가들은 국경을 넘어서 다 손 잡는데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금융자본, 투기 금융자본이 장난치는 그 경제 위기 있잖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미국에서 소위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그 자본회사, 투자회사 하나가 망가지면서 일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너럴 모터스까지 부도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날아간 미국 내 일자리가 몇십 개인지 아세요? 580만 개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생산하는 놈들도 아니야. 수백조 수천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놈들이 어마어마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했어. 부동산 거품 때문에. 근데 그걸로 전혀 그 리먼 브러더스와는 관계없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이는 거야. 580만 명이. 자본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체제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고 바로잡으려면 누가 바로 서야 된다? 노동자가 바로 서야 돼요. 공직사회가 바로 서려면 누가 바로 서야 된다? 공무원 노조가 바로 서야 돼요. 공무원 노조가 다수가 돼서 시퍼렇게 청백리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박근혜 보세요. 뭐 무슨 위상전입이네 뭐 부동산 투기네 이건 없는 놈이 비영신이야. 한 3-4개는 있으면 또 청렴해. 5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대표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가서 대표하게 우리가 놔두겠어요? 소환하지. 정말로 노동자의 심정을 잘 알고 그리고 노동자처럼 사회적으로 약자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재산도 적고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 정말로 진심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열심히 있는 성실한 자기를 속이지 않을 그리고 또 뭘 헤쳐먹지 않을 이권을 탐내지 않을 이런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지금 국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민주노 쪽이 많이 어려운데 공영 책임이 커. 공영이 부위원장이 깔아서 해야 돼. 근데 어쨌든 민주노 쪽이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민주노 쪽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오영노조도 포용할 정도의 힘으로 제압하면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도 141노조로 가자라고 통 크게 손 벌려서 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부회장님이나 위원장님만 보면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간부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노동조합이 강해지려면 노동조합은 뭐가 다르냐면 민주주의의 본산이에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된 건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김우중과 GM대우에서 파업했을 때 김우중과 노동자 대표가 만났을 때 이게 역사적 장면입니다. 이런 게 한국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온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한국 민주주의 없었어요. 우리는 교섭 결과를 총회에서